자, IMF도 고금리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안전벨트 매라고 인터뷰했다는데 역시 2030이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겠네요.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기사부터 봅시다. IMF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나 더 몰려온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우리 불과 작년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상승론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 상승은 무엇 때문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올해 기준금리 2%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불과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2% 아니고 3%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풀어놓은 유동성 때문이다. 이 부분을 경고를 했어요.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이 아예 없었냐? 아니다.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전쟁 여파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쟁 여파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크게 터진 게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물론 러시아도 굉장히 큰 산유국이긴 하지만 거기 여파는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엮여있죠. 저번에 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직수입하면은 싸게 수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뭐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대편 서방 쪽으로 붙을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죠.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소비에트 연맹에서 갈라진 나라들이 대부분 나토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마저 가는 것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죠. 우크라이나가 땅덩어리가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유럽이랑 직접 어느 정도 접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 뭐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더 위험하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있던 내 땅 내놓으세요 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지내다가 나중에 종교적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골이 깊다. 그래서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는 언제든 화약고였죠. 우리나라, 북한 상황보다 더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성들까지도 징병을 하고 있는 나라일 정도로 전쟁 위험이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엔 장기화 될 수밖에 없고, 이 장기화가 됐을 때 지금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가장 큰 요소가 유가인데 유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필 중동에서 터졌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보면은 구름이 많았던 지평선에 구름이 하나 더 생기면 더 짙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요소를 더 더했다 라는 거고, 보면은 전쟁의 진원지에서 비극적인 인명 손실이 가장 우려되는 거지만 여기 주변 국가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더 광범위한 영향도 있다. 유가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에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국제적인 고금리 상황에서는 세계가 지난 20년간의 환상적인 길에 있었다고 평가를 했다. 자, 지난 20년이면 언제예요? 20여 년이니까 정확히 20년은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2021년 코로나 종결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금리가 0에서 5%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기쁘지 않지만 이미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라. 왜?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 즉
작년부터 계속 그런 경고를 저희가 했어요. 미국 금리 금방 내릴 거다. 막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증권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한국 금리도 곧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저기 얼굴 없으신 그분도 내년에 금리 내리니까 지금 집 사라,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이 유동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은 저금리는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자, 하는 총재가 B2 영끌족에게 금리 1%대를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도 나오잖아요.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 대출마저도 1%는커녕 3.2%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대출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처럼, 광고 아닙니다. 저희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금리 1%대 기대하지 말아라. 왜?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이미 정해져 있고 공급 부족 운운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때려대니까 공급 부족 아니다 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당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변동성이 있는 금리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공급 부족 프레임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고, 문재인 정부 때가 입주가 제일 많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입주가 제일 많은 정부는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였는데, 계속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았고, 그 공급 부족 프레임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고점이 됐을 때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1주택자들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실수요들이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일부는 많이 이미 매입을 했고 가수요들은 매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쌓여있는 매물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진 가운데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는 인식이 확산됐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금리 인하하면 집값 상승됩니다.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하더라도 집값 상승이 안 되는 핵심 중에 하나는 DSR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정부에서 금리 언제부터 내렸어요? 2022년 10월을 고점으로 11월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분위기는 언제부터 형성이 됐어요? 2월에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3월부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11월부터 내렸는데 23년 3월이 돼서야 집값이 막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요 2월에 특례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금리보단 DSR이다. 진짜로 유의미한 금리 인하, 과거처럼 막 0%대 저금리 혹은 최소 막 한 1.25 정도, 그 정도의 저금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집값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칠 수가 없다. 그리고 DSR 자체가 그 당시의 DSR도 50%가 넘어간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담대 차주들의 DSR이 50%가 넘어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대출을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드렸고, 여기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고 그래요. IMF 총재도 경고를 했죠. 그리고 저희도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때만큼의 저금리가 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모든 부작용,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모든 부작용은 그때 풀었던 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 풀어서 해결한다. 요게 시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위험한 나라들이 어디냐? 부채가 많은 나라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게 엔화 투자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가 엔화는 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부작용이 일본에선 국가부채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근데 기업부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위험해졌죠. 기업부채가 IMF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부채가 둘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계 기업부채가 문제가 돼서 터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 바로 중국. 바로 근처에 있는 중국이 그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식 침체가 올 건데, 우리나라는 그 여파가 여러 가지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영끌들이 당연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버티면 곧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서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괜찮아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금리 동결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올해 초에 한 번 올리고 계속 금리 동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작년 말처럼 8%대 금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고 있냐. 지금은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터졌던 유동성을 가계의 단기 자금을 끌어서 어느 정도 막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다시 단기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예금들 봐봐요. 은행 지금 1년보다 6개월 예금이 더 금리가 높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6개월 뒤에는 또 그거보다 높은 금리로 예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은행채 금리가 지금 발행이 무제한이 됐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대출 시장은 점점 더 대출을 안 내주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일단은 지금 카드사 대출은 앞으로 조만간 막힐 거예요. 왜? 그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지금 내고 있는 금리 예금 상품들을 봐봐라. 대출이 싸게 나올 수가 있나. 1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눌러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크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다. 기준금리 내리고 그게 시중금리에 반영이 돼서 유의미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내년은 안 그럴 것 같고 내후년 정도는 돼야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건데 그것도 금리를 많이 낮춰도 1%대 금리까지는 안 간다. 근데 1%대 금리대가 언제였어요? 2019년에 집값 떨어졌을 때, 2018년 말에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1.75였어요. 그때보다 높은 집값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DSR 규제까지 오히려 추가가 됐는데 소득이 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어서 받자면요. 그래서 2배, 3배 올랐으니까 2배, 3배 떨어진 게 맞을까요? 아니면 스프링처럼 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야 제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죠. 하이먼 미스키 모델. 그랬을 때 보시면은 2배, 3배 올랐으니까 2배, 3배 올라가서 요만큼만 떨어지고 마느냐. 요 추세선에 맞춰서. 이게 아니라 더 밑까지 찍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다이빙 때 같은 거예요. 다이빙 때가 이렇게 올라가죠. 다이빙 때로. 그러면은 이게 올라와서 사람이 띵띵 하고서 이렇게 뛰어내려요. 근데 다이빙 때로 뛰어내리는 데가 맨바닥이 아니죠.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물에 뛰어내리죠. 물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보다 더 떨어지고 어느 정도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서 제 가격이 된다. 그것은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더라도 나오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 추세선이 올바른 가격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올바른 가격 아닙니다. 왜? 사실은 우리나라 진짜 집값이 올바른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MB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풀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그 라인도 그보단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초이노믹스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 문제는 초이노믹스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줬어요. 그렇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당장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초이노믹스 때부터 풀었던 유동성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영향을 많이 줬듯이 전세자금 대출은 그 폭발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아직도 이야기하는 게 2014년, 2015년 정도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를 더해가지고 저점을 생각하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자선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이다. 왜냐면 지금 DSR 수준이 아까도 보시면 취약차주들 뭐 67% 이런 이야기 나오고 주담대 차주들 평균 DSR이 마지막 조사했을 때 평균 DSR이 60%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DSR이 4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앞으로 디레버리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빚의 대부분,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많이 붕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집값 30% 이상 떨어지면 문제 생긴다. 그래서 30% 이상 안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0% 이상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나는 문제 생긴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한은 총재가 그 전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20% 이상 줄여야 된다.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 그럼 집값은 30% 이상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저기 더 떨어졌을 때 잡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요 올라올 때 잡아도 늦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잡지 말고 나중에 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 그때 요때 잡아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셔라. 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